부러운 눈길이 가곤 합니다. 그 원인은 저는 유년 시절을 외롭게 보내며 자랐기 때문에 단란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가끔씩 커서 어른이 되면 저는 꼭 그런 가정을 이루겠노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넉넉한 환경에서 남들 못지않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역에서 맨손으로 건설 사업을 시작하여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셨기에 어릴 적 온 가족이 같이 살던 저희 집 식구들은 할아버지 덕택에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외동아들의 장남이었고 할머니, 저와 2살 아래인 제 여동생, 어머니까지 6식구가 함께 살았었습니다. 집에는 일을 봐주시는 기사 아저씨와 정원일을 봐주시는 아저씨, 그리고 집안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함께 별채에서 지냈습니다. 집안에는 꽤 여러 어른들이 계셨지만 어린 저와 여동생을 돌봐주는 분은 따로 계시진 않으셨고 가끔 피아노나 미술과의 선생님께서 다녀가실 뿐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모든 걸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이모님께서 유치원 등하원을 도와주시거나 다녀온 후에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게 전부였고요. 저는 아직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여동생과 주로 마당이나 정원을 뛰어다니며 제가 없는 동안 혼자 놀고 있었을 여동생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어릴 적 제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은 매일매일 볼 수 없는 분들이었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힘들게 한 집에 모일 때면 두 분은 목소리가 커지고 무언가 의견이 맞지 않아 꼭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뒤로 숨어 제 옷자락을 잡던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저는 뒤뜰에 있는 정원으로 가 경사진 언덕 큰 나무 아래 앉아 동화책도 읽어주고 동생이 좋아하던 인형놀이도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울다가 지쳐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놓지 않고 잠이 들곤 했죠. 오빠의 껌딱지였던 여동생이 아마 저보다 더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여동생의 안쓰러운 그 모습이 제 마음과 같아서인지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생 앞에서는 다 괜찮다고 잠이 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저 또한 불안함을 달래려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저 또한 어렸기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커졌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동생은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을 때까지도 부모님의 사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후 집에 와 부모님께서 또 말다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저는 뒤뜰로 뛰어가 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곳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어주는 장소였는데 뒤뜰에서 가장 구석진 창고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혼자 울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고추장을 풀어 지나가시던 할머니에게 들킨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울지 않은 척 했었고 제 마음을 이해하신 할머니는 손수건만 건네주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못 본 척 묵묵히 할 일만 하시는 모습에 왠지 모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는 손수건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는데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힘들어하는 나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번 더 혼자 울 일이 있던 게 들켜도 전 이제는 별로 예전만큼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곤 언제부턴가 제 옆 계단에 앉아서 저를 바라봐 주시는 할머니께서 이런저런 제 고민을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서 무언가 그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기에 기댈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불만이나 푸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 따뜻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날도 시무룩하게 계단에 앉아있는 저를 보시곤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 근데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왜 그렇게 싸우셔? 다른 집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같이 놀이동산도 데려가주고 외식도 자주 한대요.
이런 말을 하면 할머니께서는 안쓰럽게 저를 바라보시곤 이내 미소를 지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하듯이 말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정정하셨기에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커가는 회사의 일부를 아버지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믿을 수 있는 아들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후에 물려주기 위함이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사업 수완은 없고 욕심은 많으셨기에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늘 그런 아버지의 무모함에 불안함을 거두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아버지와의 잦은 다툼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고, 할아버지께서 우려하시던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확장한 계열사의 거래처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덩달아 우리 쪽까지 회사 부채가 발생되었고, 하나둘 차례로 부도가 나더니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궈 놓으셨던 건설 쪽 본사까지도 헐값에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를 따라 가보았던 엄청 큰 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어린 손주에게도 뿌듯하신 듯 당당히 자랑하셨던 기억이 생생했던지라 그런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저 또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할아버지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셔서 몸져 누우셨고, 그렇게 몇 달간 병석에서 보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으셨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무렵 제 나이 15살, 여동생 12살이 되던 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먼저 살던 것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재산을 긁어모아 전보다는 작지만 마당이 딸린 2층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에 집에서 일하시던 분들께는 퇴직금을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이모는 저희와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도 점점 연로하셨기에 집안일을 보시기엔 힘드셨고, 이모는 딱히 친척이나 연고지가 없기에 퇴직금은 적금으로 붓고 다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하여, 우리는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어머니의 부재도 있기에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와의 이혼으로도 경제적으로는 딱히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것은 별로 없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늘 바쁘고 저희들은 저희의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셔서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고요. 나머지는 이전과 똑같이 할머니와 이모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자주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날이 많았고, 학교도 안 가고 엄마한테 간다고 떼쓰는 날이 잦아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퇴근한 아버지를 붙잡고 다시 엄마와 살면 안 되냐고 절대 안 통할 얘기를 할 때면 여동생이 아직 철없기에 그런 것이 가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동생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듯 보였습니다. 하루는 진지하게 우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시기를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며, 안 그래도 금전적으로 힘들 시기에 집이 망할 것 같으니 위자료를 챙겨 이혼하자고 했고, 알고 보니 밖에 다른 남자가 있어 서둘렀으며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그 남자 아이까지 맡아 키우고 있다 하시면서 우리들보다 그 아이를 선택했으니 여동생한테도 이제 엄마를 그만 찾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충격에 빠져 각자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서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아끼던 토끼 인형을 버렸습니다. 그 인형은 여동생의 5번째 생일날 엄마가 선물한 이후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만지지도 본인 품에서 절대 놓지도 않고 애지중지하던 애착 인형이었다는 걸 아마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알 겁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드물 정도로 밤늦게서야 집으로 들어오셨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가 조금은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저에게 또다시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2년간 누워 지내시다가 지병으로 끝내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그 후 저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했고, 그런 저의 모습에 아버지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곳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을 다 지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미련 없이 여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기 전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저도 동생도 어머니와는 어떤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린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배신감에 그때까지도 상처가 아물 리 없었기에 우리가 한창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오히려 엄마로 인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넓은 땅을 밟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었지만 그곳에 아버지와 친하신 삼촌으로 부르던 분께서 집도 알아봐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기에 금방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달 꼬박꼬박 저희들이 힘들지 않게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주셨기에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넓고 새로운 곳으로 와보니 가볼 곳도 새로운 환경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알게 되었고 더불어 한국에서의 나쁜 기억은 잠시 접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 못 해보았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되었죠. 동생도 한국에서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홀로 남아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시느라 힘드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 노력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후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젠 성인이 되어서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업을 마쳐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10년간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달렸습니다. 이제 제 나이는 어엿한 35세가 되었고 말이죠. 그렇게 힘든 시기와 즐거웠던 유학 시절을 보내고 회사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저도 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효도라는 것을 해보고 결혼해서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암이라니요. 저와 동생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만 날 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큰 산과 같이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아버지께서 병실에 누워 환자복을 입고 계신 모습이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방사능 치료로 인해 많이 약해진 모습의 아버지는 암과 싸우시면서 많이 야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마찬가지지만 유학을 가기 전에 그리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도 그리워한 적도 만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분이기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버지의 부탁이었기에 어머니에게 연락한다는 것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전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가 쪽과는 아무런 왕래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알려준 번호를 가지고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로부터 연락을 받은 어머니께서는 지금 살고 계신 주소를 알려주셨고 그렇게 찾아간 곳은 지방의 한 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예전 얘기와는 달리 절에서 생활하시면서 그곳의 일들을 봐주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를 버리고 딴 살림을 차렸다던 그 남자와는 다시 이혼이라도 하신 걸까? 그렇게 절로 들어섰고 멀리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곤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가 오던 날이면 일하시는 이모 대신 유치원 앞에 우산을 받쳐들고 환하게 웃고 계시던 엄마를 발견했을 때 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셈이 많아 엄마와 저의 둘만 아는 비밀이었지만 가끔 엄마는 그렇게 오셔서 들어가는 길에 햄버거도 사주셨고 장난감도 사주시고는 하셨습니다. 바쁘셔서 자주 그러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가끔씩 비 오는 날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였는지 사춘기 시절 저는 유독 비가 오면 엄마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걸어오는 것을 보신 어머니도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달음에 오셔서 이내 제 손을 잡으시고는 웃고 계셨지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앞에 고왔던 어머니의 얼굴도 어느새 주름이 지고 산속에서 지내시며 여러 일들을 하셨는지 피부도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홍삼 선물 세트를 건네드리자 뭘 이런 걸 사왔어. 여기 있으면 신도분들이 다 챙겨다 줘서 이런 거 많아. 갈 때 다시 가져가. 난 여기서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다. 그 말이 왠지 이곳에 있으면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 난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내오신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간단한 안부를 물은 뒤 본론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뵙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못 봤던 제 얼굴을 한참을 보시고는 뭔가 굳은 결심이라도 하신 듯 이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시는 듯 하시더니 이내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게 된 것은 어머니의 외도가 아닌 할머니의 반협박 같은 제안으로 하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집안과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신 거라고요. 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위자료 챙겨서 나갔다고 하셨어요. 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며 지내기에 우리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 말에 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닦으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로 인해 기업이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고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재산들을 긁어모아 어머니를 위장이혼시켜서 재산을 어머니에게 숨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곤 절대로 집으로 찾아와서도 안 되고 아이들을 만나러 와도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 어머니께 몰래 찾아와 필요한 돈을 매번 찾아다가 생활비로 사업비용으로 썼다는 거였어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께서 부도 후에 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일도 안 했고 심지어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치리에 빠져 더더욱 유흥과 향락에 빠져들어만 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던 어머니는 어떻게든 우리를 데려오고 싶으셨지만 할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세뇌된 저희는 엄마와의 연락을 거절했고 곧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더욱 만날 수 없었다고 해요. 저희의 유학 비용 역시 모두 어머니로부터 전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남은 돈을 다 가져다가 사업을 하려 했지만 이대로 두면 그마저도 빼앗길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아버지 모르게 거취를 절로 옮기셨다고 해요. 남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끼고 절약하면서 지키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습니다. 절에서는 돈을 쓸 일도 없었고 오히려 이곤이를 도와주시면서 많지는 않아도 용돈으로 쓰실 정도의 월급을 받으셔서 저축도 하셨다고요.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을 찾아오시는 신도분들이 챙겨주셔서
그동안 저축하신 돈도 꽤 되신다며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악착같이 저희들이 다 클 때까지 재산 관리를 도맡아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할머니께서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 앞으로 남겨두었다며 2개의 통장을 내밀어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보고 싶어 힘들 때마다 그것을 자주 꺼내보시며 언젠가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시며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지셨습니다. 손에 쥐어주신 통장을 내려다보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낡아져 어찌나 힘든 일이 많으셨을지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했고 동생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오해는 풀어주어야 했기에 모든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생 역시 항상 어리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병실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본 아버지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하다며 너무나 사죄하는 모습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셨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표정이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보는 표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애틋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용서와 자비를 받고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2층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주말이면 동생네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집안 마당이 아이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니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떨어져 지낸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주만큼이나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머니라는 위대한 이름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오해하고 살아왔던